예, 안녕하세요. 기업금융론 제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3장 전반부 좀 하다 말았죠. 그 이후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urce of cash와 use of cash라고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산 쪽에서는 자, 자산이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 고정자산 증가한다, 재고자산 증가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경우는 현금을 사용해서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또 현금을 사용해서 그 유동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 포함한 그 현금 외에 그 유동자산 증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 현금을 써서 재고자산을 매입하던가 또는 유동자산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사실 그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투자겠지만 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유동자산은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이 높은 자산 유동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자산 뭐 투자라는 말은 좀 그 원래 투자의 원리에 안 맞지만은 일단 우리가 유동자산 투자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여튼 그래서 현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곧 현금을 써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그 자산을 증가하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요. 자산을 감소하는 거 보통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 자산을 매각하는 건 투자의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자산을 얻는 거는 투자고 자산을 다시 매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매각했다. 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공장 기계 설비 중에서 아마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또는 뭐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그 부동산들은 매각 가능할 텐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 상당히 특화된 그런 그 이 자본재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자산 양수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데 물론 이제 그 유동자산 파는 거는 쉽게 되는 거고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단기금융 상품이라든가 또는 뭐 그 저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하여튼 맘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 쉽게 그 현금화가 가능한 건데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자산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건데 뭐 쉽지는 않겠으나 하여튼 뭐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의 반대가 되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다이베스트먼트 또는 다이베스티처라고 또 부르거나 종종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이제 회수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엑시트라고 하는 이런 영문 용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대차 대조표에서 이쪽 그 자산 쪽은 자산이 감소하는 건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현금을 쓰는 거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현금을 쓰는 거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대차 대조표의 그 차변 쪽에서 자산 항목이 증가한다. 자산 매입한다는 얘기고 인베스트먼트 한다는 얘기죠. 현금 사용하는 거고. 물론 이제 고정자산 매입이 그 투자로서 의미가 있겠으나 유동자산이 커지는 것도 우리가 유동자산 투자로 간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항목이 감소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자산 판매 또는 매각을 하는 거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의 원천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자산 증가는 현금 사용, 자산 감소는 현금 원천 이렇게 뭐 그냥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차 대조표에서 이제 이쪽 그 대변 쪽이 되겠는데 대변 쪽은 자기 자본과 이제 부채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현금이 나가는 거죠. 현금 사용하는 거고 자기 자본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뭐 추가로 주식 발행을 했다는 얘기고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은 커지게 되고 현금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대변 쪽은 앞서 차변하고는 반대로 이쪽 부채나 자기자본 쪽이 감소했다. 그럼 이제 뭔가 그 자본 공여자들, 이게 채권자일 수도 있고 주주일 수도 있겠는데 그쪽에다가 그
이 상환을 했다는 얘기고요. 현금을 사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 주주들에게 그 페이아웃 그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에 있어서 배당을 주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서 매입하면서 현금이 나가게 되고 대신 자기 자본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사주를 회수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부채나 자기자본 쪽이 감소하는 거는 요거 이제 대변 쪽과는 그 차변 쪽과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현금의 사용이고 그리고 이쪽 증가하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의 원천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워두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은 현금의 원천은 캐시 인플로우 얘기하는 거고, 자, 차변에서는 자산 매각할 때, 자산이 감소할 때고, 대변에서는 자금 외부로 또 조달할 때니까 자산 항목은 감소 또는 부채나 자기자본 쪽은 증가할 때 현금의 인플로우, 현금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현금의 사용은 현금의 유출이죠. 캐시 아웃플로우가 되겠고, 자, 차변에서는 자산을 매입할 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 투자하는 것이죠. 그때 현금이 나가는 것이고, 자, 대변에서는 자본 공여자에게 뭔가 자금을 상환할 때 그러니까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것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다시 말해서 상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대변 쪽에서는 자금 상환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자산 항목 쪽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현금 사용이고, 자, 부채 또는 자기자본 쪽이 감소했다. 그 역시 이 상환했다. 이런 얘기니까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럭키 주식회사의 2010년과 2011년의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그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을 좀 분리를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분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현금이 84에서 98로 이렇게 14만큼, 자, 단위가 우리가 이제 100만 달러 단위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냥 이 단위 없이 84, 98 플러스 14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차 대조표를 갖고 이 현금의 그 유입과 유출, 다시 말해서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을 분리를 해내면은 결국 현금이 왜 이렇게 84에서 98로 증가하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요건 이제 대차 대조표만 갖고 하는 거는 조금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다 이제 IS까지 손익계산서까지 결합을 해서 하면은 보다 자세하게 왜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발생하게 됐을까를 따져보게 되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 이제 현금은 84에서 98로 14만큼 증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하나씩 한 항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상매출금 재고, 여기 이제 유동자산 쪽이고, 여기 이제 요건 고정자산 쪽인데, 지금 그 외상매출금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지금 이게 다 이만큼 늘어난 거고, 이만큼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전체 보시면은 차변 쪽이 늘어난 거랑, 왜냐 2010년도에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그 항등식이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기자본. 2011년도에도 여기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 증가한 것만큼이나 역시 또 같아야 되겠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자, 자산이 늘어났다. 우리가 투자를 보겠다는 거고, 투자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현금의 사용이 되겠죠. 현금의 사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다 그 source of cash가 아니라 use of cash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동자산이건 고정자산이건 간에. 자, 근데 현금 자체는 우리가 결국 이제 모든 이런 현금의 사용과 원천 또는 현금의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를 다 네팅하면은 결국은 요게 나오게 돼요. 플러스 14만큼 늘어난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현금의 사용과 원천을 따질 때는 현금 쪽은 일단 안 따지고요. 자, 현금 빼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고 우리가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유동 부채 쪽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더 늘어났고 어떤 거는 줄어들었는데, 자, 여기서 부채 쪽, 부채와 자기자본 쪽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산 쪽에서는 늘어나면 현금의 사용이지만 부채와 자기자본 쪽에서 늘어나면은 현금의 조달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요거는 현금의 그 인플로우, 유입이 되겠고, 다시 말해서 현금의 원천이고요. 지급엄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만큼 그 갚았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줄어든 것만큼 현금은 요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자기자본 쪽에서 늘어나면은 현금의 원천이고 줄어들면은 현금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자본 쪽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보통주와 자본잉여금, 다시 말해서 보통 이 요게 이제 사실 그 최초의 그 자본금에다가 계속 그 주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이 가치가 그 이 자본잉여금으로 쌓여져 가는 거고, 요 유보 이익잉여금이 올해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순이익에서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배당으로 준다라고 그랬죠. 일부를 남긴 게 이제 그 이익 산을 유보하는 게 되겠는데, 그 유보 이익 잉여금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242가 나오게 되겠고, 그거만큼 대차대조표의 이익 잉여금 쪽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보통자 자본잉여금이 지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 이것도 그 부채하고 자기자본 쪽은 늘어나면 인플로우, 그러니까 이건 현금의 원천이고, 이익잉여금 늘어난 것도 역시 또 우리가 현금의 원천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씩 따져봤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크게 이 대차 대조표만으로부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보다 이제 자세하게 실질적인 현금으로 따져볼 건데, 대차 대조표만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으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이 각각의 외상 매출금 증가한 거, 재고 증가한 거, 순고정자산 증가한 거,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거, 지급엄이 감소한 거, 그리고 보통자 자본잉여금 증가한 거, 유보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거를 이와 같이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이 들어온 거는, 자, 하나씩 보면은 앞서 봤던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증가했다, 재고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유동자산 증가로 현금 사용이고, 또 그 순고정자산, 이건 고정자산 증가한 거니까 고정 증가하면서 또 현금 사용이고, 자, 지급원 감소했다, 갚았다, 장기부채 감소했다, 장기부채가 앞서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5531에서 457로 14만큼 감소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현금의 이 사용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쪽 감소한 거는 다 현금의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쪽 다시 위로 보면은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다든가, 자,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다는 요거는 이제 부채 쪽이죠. 부채 쪽이 증가를 하면은 부채 쪽 증가하면 현금의 원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자본 쪽에는 보통은 자본잉여금 증가도 증가한 것만큼 현금의 원천이 되겠고요. 유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도 역시 또 이 자기자본 쪽이죠. 현금의 원천이 되겠고, 그래서 이 전체 원천에서 현금 사용권 빼면은 이게 플러스 14고, 이 플러스 14가 앞서 봤던 대차 대조표상에서 84에서 98로 얼마만큼 14만큼 증가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까지 활용을 해서 보다 상세하게 현금의 유출입을 추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럭키 코퍼레이션의 2011년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럭키 코퍼레이션의 2010년도와 2011년도의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를 예시로 본 거고, 또 예시로 이 기업의 IS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죠. 자, 하여튼 이 기업은 그 매출이 있었고, 매출 원가, 요게 이제 소위 이제 매출 총이익이고, 이게 사실 안 빠져나갔는데 요게 이제 그 빠져나간 것처럼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빼니까 요게 이제 소위 그 에비트 영업이익이 되겠고, 그 영업이익 요게 이제 보다시피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니까 요거 다음에 interest and tax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 지급하니까, 물론 이제 이자에 만약에 그 만기 상환된 채권이 있으면은
채무가 있으면 그 역시 또 만기 상환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거 다 포함해서 이만큼 이제 채권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빼니까 요게 이제 소위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줄여서 우리가 뭐 과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그 과표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세금이 요게 평균 세율 34%가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앞서 봤던 한계 세율을 각 구간마다 다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 미국 기업도 그렇고 한국 기업도 그렇고 언제든지 뭐 어떤 특정 구간에 평균 세율이 있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구간마다 한계 세율이 있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세율 얼마,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세율 얼마,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세율 얼마. 그래서 이 세율 자체가 구간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올라가는 걸 보통 우리가 누진 세율이라고 하죠. 누진 세율.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또 이렇게 어느 구간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전장에서 봤던 이그샘플을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법인세 한계 세율이 앞쪽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에 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뭐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세율 자체를 뭐 바꾸고 조정하고 또 이 납세자들의 요구를 뭐 일부 수용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어찌 됐든 하여튼 이 기업이 과세 표준이 이만큼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이제 187이 되는 거고, 요거 빼면은 요게 이제 그 드디어 누구 몫이다? 가장 후순위자인 주주의 몫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사실 이자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자를 안 주면 디폴트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자까지 주면은 이제, 근데 재원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의 2011년도에 어떤 경영 성과만을 나온 거고, 이 기업에 쌓여 있는 또 다른 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자를 못 주면서 디폴트가 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적자인데 이것까지 내면 더 적자가 되고, 그래서 이 과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아예 세금이 제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게 되고, 만약에 이 기업이 가진 부에서 까야 되는데 누구 거에서 까야 되냐면은 이 이자를 주기 위해서 누구 거 주주 거에서 까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자본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요건 이제 굉장히 뭐 적자 상태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을 상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앞서 봤듯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빼고 법인세 빼고 그러면은 요게 바로 당기 순이익 또는 순이익, 넷 프로핏 또는 넷 인컴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다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겼죠. 물론 요것도 누구 거냐 하면 다 주주가 주인이죠. 주주가. 그래서 뭐 하여튼 내년에 뭐 투자할 게 있는지, 아니면 곧 다가올 어떤 이자를 낼 게 많은지, 또는 원금 상환할 게 많은지, 아니면 곧 다가오는 어떤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남겼습니다. 남겼고, 요게 이제 앞서 봤던 이 대차 대조표 상에서 유보 이익 잉여금이 이만큼 늘어난 거랑 똑같은 수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누구에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게 되겠습니다. 요 배당은 이제 주주들에게 결국 나간 거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뭐 현금 유출 쪽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밸런스 스윗, 또 인컴 스테이트먼트, 또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현금 흐름표가 되겠는데, 또 이거 외에도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등등의 또 여러 가지 재무제표들이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이 또 이제 현금 흐름표가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고, 현금이 어떻게 들락날락했느냐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데,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결합을 해서 순전히 현금에 들고 난 관점으로 영업활동 때문에 들고 난 거, 투자활동 때문에 들고 난 거, 재무활동 때문에 들고 난 거,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현금 유출입을 파악을 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현금 흐름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것만으로 또 완벽한 어떤 그 실질적인 그 현금 흐름이 완벽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만으로 자칫 그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그런 현금 유출입을 보다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는 재무제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앞서도 그 다트, 금융감독원에 다트 들어가면은 대차대조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현금 흐름표도 있을 텐데, 이 현금 흐름표 어디서나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operating activity, from operating activity, 이건 from financial activity, 재무활동, 투자.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는 재무나 투자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주 이거 달라요. 이거 다른데. 자, 영업활동은 그야말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어떤 순수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고요. 재무활동, 이게 이제 대변 쪽에 부채를 조달하고 부채를 갖고 자기 자본 조달하고 자기 자본을 상환하고 뭐 이런 그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재무 활동이고, 이 투자 활동은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정 자산을 늘리는 행위, 또는 이제 뭐 그 원리에 맞지는 않지만은 이제 뭐 유동 자산을 늘리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이 투자 활동으로서 주로 고정자산을 늘리는 행위,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우리 유동자산 늘리는 행위도 투자로 간주한다라고 했으나, 유동자산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영업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하고 우리가 이 장 끝에서 캐시플로우 from CFFA라고 했었죠. 네, CFFA 앞서 우리가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라고 했었고, 요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OCF에서 우리가 이 순고정자산 증가가 얼마 있었느냐 요거 빼주고, 순운전자본 증가분을 또 우리가 빼주고, 그게 바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이고, 이게 결국은 채권자로의 현금 흐름과 주주로의 현금 흐름으로, 다시 말해서 부채자본 제공자와 자기자본 제공자에 대한 현금 흐름과 같아야 되는다. 이게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때 등장하는 OCF, 영업 현금 흐름인데, 요거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그 현금의 원천과 현금의 사용을 나눠가지고 대차 대조표만 갖고도 한번 파악을 해봤었는데, 여기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손익계산서가 같이 결합된 상태로 현금 흐름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건데, 예, 중요한 게 요게 요 감가상각, 요걸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활동에서는 상품, 물품이나 물품 생산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자, 투자 활동은 말 그대로 고정자산, 유동자산 증가 감소하는 거는 어디에? 이쪽 영업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업활동 하다 보면은 유동자산이 줄었다 늘었다, 재고자산 샀다 팔았다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활동은 주로 고정자산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걸 볼 수가 있겠고, 재무활동은 결국은 대변 쪽에서 부채하고 자기자본 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 살펴보시면 당기순이익이 363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363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일단은 감가상각이 안 나갔는데 우리가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감가상각 빼면서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그게 다시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은 감가상각, 요거는 우리가 현금을
363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안 나간 게 나간 것처럼 여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만큼은 우리가 현금의 그 유입으로 보상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다. 요거 이제 부채가 증가한 거고,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다. 요거 이제 자산이 증가한 거고. 자 우리가 앞서 기계적으로 그냥 외웠듯이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 거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자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자산 쪽이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고. 자 물론 이제 재고 증가도 보면은 그 이 유동자산 증가하는 거니까 그 자산 쪽 증가는 우리가 현금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업활동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요 외상 매입금하고 매출 요거 증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발생주의 회계하고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외상 매입금은 물건 사고 내가 아직 돈을 안 준 거예요. 근데 돈을 줬다고 여기 반영이 돼버렸죠. 왜 매출 그저 매출 시점에서 매출원가 같이 동시에 계산을 하는 그 발생주의 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 돈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근데 여기 나간 걸로 이제 좀 처리가 돼서 순이익이 나온 거죠. 매출원가에서 깠으니까. 자 그래서 안 나갔으니까 이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안 나갔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 외상 매입금 말고 매출금도,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증가한 건데, 요거는 사실 내가 물건 팔고 아직 돈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그 24만큼 증가한 건데, 캐시 측면에서는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뺄 때 그 매출 발생할 때 매출액 아직 돈 못 받은 것도 매출 발생했다라고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그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직 못 받은 돈이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외상 매출금으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것도 다시 또 되돌려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생각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거 귀찮으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 감가상각은 되돌려 놓는 거고, 돈 안 나간 거니까, 캐시 안 나간 거니까, 요거는 그 부채가 증가한 거니까 현금의 유입이라고 보는 거고, 요건 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현금의 유출이라고 보는 거고, 요건 재고가 또 증가한 거니까 또 역시 우리가 현금의 유출을 보면은, 자 결국은 이 영업활동에 의해서, 영업활동은 결국 이제 순이익에다가 실제적인 현금 흐름을 다시 우리가 복구시켜 주는 건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얼마만큼? 619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앞서 얘기했듯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지, 이 장 우리가 CFFA를 계산을 할 때의 영업 현금 흐름하고 같은 게 아니겠고요. 자, 다음 이제 투자활동은 이제 우리가 고정자산에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앞서는 우리가 이 생각의 편의상 유동자산이 증가한다는 걸 유동자산 투자하는 걸로 보고, 유동자산을 증가하는 유동자산을 매입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유동자산을 투자한다라고 받고 현금이 나가는 건데, 그거는 투자 활동이 아니라 영업 활동에, 지금 보다시피 어디에 이쪽 영업 활동 이런 것들이죠. 그 외상 매입금 증가, 외상 매출금 증가, 재고 증가, 영업 활동에 이제 우리 포함시켜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으로 보는 거고, 투자 활동 어디에 그야말로 실제적인 공장기계 설비의 실제적인 투자만을 얘기를 하겠는데, 이 고정자산이 이제 얼마 증가했느냐를 따져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단순히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정자산이 149만큼 증가를 했는데, 실제적인 고정자산 투자는 우리가 앞서 CFFA 계산할 때 고정자산 그 순 증가를 계산할 때 그냥 그 2731에서 2889 빼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해서 현금 나간 거죠. 현금 나간 거는 여기 사실 2731에서 276 이게 깎였을 거고, 왜 이게 감가상각이죠. 이게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한번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가상각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2장에서 그 고정자산 증가 계산할 때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증분을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실제적인 투자는
2731에서 276 요거 깐 걸로 계산이 됐고, 그래서 그 이 빠진 거에서부터 이만큼 증가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425만큼 실제적인 그 고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여기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예, 다음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채 쪽에서 보면은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외상 매입금 이런 거는 유동 부채고요. 물론 요 외상 매출은 유동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다시피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쪽에서 현금 흐름 쪽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지금 유동 부채 중에서도 지급어음, 그리고 이제 장기 부채, 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급어음은 그 앞서 봤던 외상 그 매입금 부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요거는 물건 납품 받으면서 아직 그 돈 안 주고 뭐 그 저 일종의 그 상업어음 또는 진성어음, 그걸 끊어준 거고, 이 지급어음은 하여튼 그것과는 별개의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이 발행한 뭐 CP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그 단기 부채고 유동 부채죠. 근데 요거 이제 그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그 유동부채 중에서 외상 매입금 정도만 이 영업 활동에 같이 포함을 시키고, 보다시피 이제 나머지는 그 이쪽 부채하고 자기 자본의 변화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 부채가 감소했다는 거는 갚았다는 거고 현금이 나간 거죠. 장기 부채, 위에는 이제 단기 부채, 아래는 장기 부채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돈을 갚았다는 건 이제 돈이 나간 거고, 현금이 나간 거죠. 자, 배당을 지급했다. 배당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손익계산서에서 121이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역시 또 캐시가 나간 게 되겠습니다. 현금 사용이죠. 보통주 및 자본 잉여금 증가. 요거는 그 이 자기자본 쪽에서 그 이익 잉여금 제외한 그 이게 제외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주식을 더 발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캐시가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이 재무활동 쪽은 다 합치면은 이런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다 합치면 플러스 14가 되고, 84에서 98이 되는 뭐 똑같은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서는 손익계산서 전에도 우리가 현금의 원천과 사용을 분리해서 지금 현금이 14만큼 늘어난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바로 앞서 이 현금이 늘어난 거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게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은 이제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또 이 돈이 안 나갔는데 나간 걸로 반영이 됐고, 돈이 또 이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또 역으로 다 복구를 시켜주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합치면은 전체 그 현금 흐름이 되고, 그게 이제 플러스 14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감가상각 복구시켜 주는 거랑 이 고정자산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할 때, 전년도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 된 거 뺀 거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차이만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도 빼준 것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투자는 고정자산 투자 얘기하는 거고, 재무활동은 부채하고 자기자본 쪽에 어떤 변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는 그 여기 이자 나간 거, 그 손익계산서에서 그 이자 나간 거는 여기에 지금 그 이 저 재무활동에서 포함을 안 하는데, 이자 나간 거는 우리가 순이익 사실 이 계산할 때 이자 나간 게 다 반영이 됐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요 배당만 여기서 고려가 되는데, 이 사실은 이제 여기 순이익에 여기 사실 이익 이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재무활동 쪽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게 아주 뭐 간단한 사례이긴 하지만은
대차 대조표만 보고서 현금의 원천과 사용을 분리를 해 본 것이고, 요건 좀 큼직큼직하게 한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감가상각까지 이제 고려해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세부적으로 복구시켜 준 것이 바로 이 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현금 흐름표를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서 그 현금의 원천하고 현금의 사용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앞서 대차대조표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영업활동, 이거 이제 재무활동, 또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또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보다 그 현금의 원천과 그 사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요약이 되면서 주로 이 현금을 어디다 많이 썼느냐를 여기서 보면은 대략 이 투자를 하는데 많이 썼네요. 그렇죠? 고정자산 투자를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재원은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면은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721인데 그 중에서 그 영업 쪽에서 이만큼 그 현금이 창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큰 비중으로 창출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로부터 현금 흐름에 현금 유출입에 포커스를 해서 이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결국 이제 풀어낸 거고, 그게 곧 현금 흐름표다라는 것이고, 그 현금 흐름표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세 가지로 분리를 해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대기업은 우리가 그 규모를 가지고 이 대차대표의 모양을 그리자면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은 그러니까 지금 크기를 갖고 지금 이게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총자산이 이제 워낙 크고, 이거 이제 총자산이 워낙 작고,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 자산이 얼마 있는가랑 이 조그만 기업에,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고 우리나라 뭐 1등 가는 기업이죠. 여기는 어떤 뭐 상장도 못한 어떤 중소기업이고, 여기 유형 자산 얼마 돼? 이건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 표준화, 스탠다다이제이션 또는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상의 큰 차이가 있는 거를 갖고 큰 규모의 기업과 작은 기업의 규모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하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규모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정규화, 규모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정규화 또는 이제 표준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물론 그 지금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랑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 다이렉트하게 비교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이쪽은 이제 달러하고 이쪽은 원화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달러화로 계산된 또는 미국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당연히 원화로 총 자산이 몇 원이고 부채가 몇 원으로 평가가 됐고 자기 자본 몇 원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고, 또 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그 주가가 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뭐 8만 몇천 원이다 또는 뭐 7만 몇천 원이다, 이와 같이 원화로 프라이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하려면 일단 적어도 통화부터 좀 통일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교를 위한 어떤 그 보정 작업이 되겠는데, 그 뭐 이런 그 보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규모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을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규모로 우리가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규모로 표준화된 대차대조표, 그래서 모든 항목을 총 자산으로 다 나누어 줍니다. 모든 항목을. 또 규모로 그 표준화된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의 뭐 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없으니까 매출액 대비로 해가지고 매출액 그래 총 자산이 보통 그 사이즈
또 매출액이 사이즈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총 자산하고 매출액하고 엇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는 주로 우리가 그 이쪽 그 총 자산이죠. 물론 총 자산은 이쪽 부채와 자기 자본 더한 거랑 같은데 이거 얼마냐? 이걸로 전체 모든 항목들을 다 나눠준단 말이죠. 이 자산 쪽에 있는 항목들도 다 나눠주고 부채 쪽에 있는 항목들 다 나눠주고 자기 자본 쪽에 있는 항목 다 나눠줘서 결국 총 자산 대비 몇 퍼센트냐로 나오는 것이 그 표준 규모 대차대조표라는 얘기고 또 매출액 대비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이 몇 퍼센트냐가 또 표준규모 손익계산서가 되겠고 현금 흐름표를 뭐 표준화하기 위해서 뭘로 우리가 분모로 삼아서 나눠야겠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마땅히 없고 굳이 한다면은 총 그 캐시플로우 원천 또는 총 사용 뭐 이런 것들로 그 표준화 시킬 수가 분모로 나눠서 분모로 삼아서 표준화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이 럭키 주식회사의 2010년도, 2011년도 대차 대조표로부터 표준 규모 이 대차 대조표를 한번 도출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고정자산이 있으면 표준화 시키기 전에 고정자산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몇 퍼센트 변화했느냐 이 수치와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 이제 고정자산을 전체 뭘로? 전체 총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2010년도에 대해서도 하고 2011년도에 대해서도 한다면 2011년도에서 몇 퍼센트에서 2011년도 몇 퍼센트로 또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를 또 따지면은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럭키 주식회사의 그 대차대조표 다시 앞에 한번 가보면은 지금 이건데 지금 총 자산이 3373이니까 얘도 3373으로 나누고 얘도 3373으로 나누고 얘도 3373으로 다 나누란 얘기입니다. 다 나누면은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들을 다 또 2011년도에 대해서는 3588로 다 이쪽 대변 쪽도 다 나누고 또 차변 쪽도 다 나누고 대변 쪽도 다 3588로 다 나눠 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총자산은 표준화되면은 총자산 1이 되고 부채하고 자기자본 합도 역시도 1이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총자산 대비해서 각각의 항목들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느냐가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 매출액으로 좀 나눠 보시면은 조금 이제 좀 생각하기 쉬운 여러 가지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는데 이자를 매출로 나누면은 예를 들어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누고 100을 곱해야 퍼센티지가 나오는 건데 6% 나온다. 이자 지급액이 그 매출액 대비해서 그럼 매출 중에 얼마를 6%를 이자로 지급했구나. 또 매출 중에 얼마를 8%를 세금으로 지급을 했구나. 그리고 매출액 중에 얼마를 얼마가 한 15% 정도가 손익이 발생했구나. 그 중에 10% 정도는 산하 유보하고 5% 정도는 배당으로 지급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매출에 대해서 58% 정도가 매출 원가라서 매출 총이익이 이제 요 뺀 거죠. 그래서 그 매출 그 일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0.58만큼 나간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이 매출 원가가 사실 생산 원가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낮춰야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대략 그 두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를 갖고 얼마나 어느 기업이 비용 관리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냐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규모로 모든 항목 X가 이미 항목 X가 있으면은 이걸 전부 다 뭘로 총 자산으로 나눠서 정규화해라. 그게 앞서 얘기했던 규모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이제 IS 같은 경우에는 에셋이 아니라 뭘로 세일즈 총 그 매출로 나누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게 사실은 그 기준 연도를 정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좀 표준화 시켜라 이런 건데 앞서
그 사이즈로 표준화시키는 거는 소위 이제 크로스 섹셔널한 그 차이를 보정을 해주는 거고, 지금 기준 연도를 갖고 표준화하는 거는 그 이 오버타임의 그 오버타임으로 그 이 시간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이 바꿔봐라. 그게 바로 연도로 기준 연도로 표준화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걸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물가지수. 이게 이제 기준 연도가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면은 2020년도가 만약 이제 곧 있다 조금 있다가 기준 연도로 이 바뀌게 될 텐데 2020년도의 물가를 1로 보는 거고 그거 대비해서 이제 2021년도가 뭐 예를 들어서 1.1이 나온다든가 아직 오진 않은 2022년도에 다시 뭐 1.3이 된다든가 실제로 이제 100, 110, 130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그 기준 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그 GDP를 그 얘기할 때도 실질 GDP는요. 실질 GDP는 그러니까 명목 GDP는 자 우리가 그 지금 만약에 2021년도 말이라고 합시다. 그럼 2021년도의 총 그 생산물에다가 총 생산물에다가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당해년도의 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다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 이 물품 벡터와 가격 벡터의 소위 내적이 되겠는데 그게 이제 2021년도에 소위 그 명목 GDP가 되는 것이고 명목 GDP. 자, 실질 GDP는 뭐냐면은 생산물은 21년도인데 그 생산물이 늘어나지 않은 채로 단지 물가만 상승해서 GDP가 늘어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물을 기준 연도가 2020년이다 그러면은 2020년도의 물가로 평가를 해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실질 GDP가 되는 거고요. 실질 GDP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명목 GDP를 뭘로 실질 GDP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소위 뭐가 된다?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정 연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표준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지금 재무제표를 어떤 그 기준 연도를 잡고 베이스 이어를 잡고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는 게 재무제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학 할 때는 상당히 그런 개념이 중요하죠. 앞서 얘기했듯이 그 실질 GDP 계산할 때도 기준 연도의 물가를 바탕으로 그 시점의 물가로 총 생산물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생산량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괜히 올라서 GDP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성적인 효과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그 기준 연도로 표준화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 재고가 2010년, 2011년까지 2010년도가 이제 기준 연도로 합시다. 그럼 393에서 42가 되는 건데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한다는 얘기는 이 재고에 대해서 42를 뭘로 393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10년도의 재고가 1일 때 이 2011년도의 재고는 1.07이 돼서 기준 연도 대비 7% 증가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1에서 1.07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2010년도, 11년도 대차 대조표 다시 돌아가면은 2010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우리가 그 표준화 시킨다는 얘기는 2011년도에 있는 걸 전부 다 우리가 1로 본다는 1다 1로 본다는 얘기고 이걸 다 1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98도 84로 나누라는 얘기고 188로 뭘로 165로 나눠서 보라는 얘기고 422도 393으로 나누라는 얘기고 자 물론 이때는 84로 나누니까 1 되고 이때는 165로 나누니까 1 되고 역시 또 393으로 나누니까 1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연도로 표준화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사이즈로 표준화할 때는 2010년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하게 3373으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지금 기준 연도로 나누라는 얘기는 이 188을 165로 나누고 421을 393으로 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2010년도 값으로 나눠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그 기준 연도로 표준화된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는 건데, 첫 번째로 사이즈로 표준화를 하고 그러니까 총 자산으로 다 나누라는 얘기. 2010년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총 자산으로, 2011년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총 자산 다 나누고, 거기에 다시 또 뭐를 2010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 두 번 표준화를 해라.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한 번은 그 총 자산으로 나누고, 또 한 번은 다시 2010년도의 각각의 값으로 나누는 그런 그 두 가지가 같이 표준화되는, 그러니까 규모 차원에서도 표준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규모에 따른 차이가 제거가 되고, 또 연도에 따른 그 차이가 제거가, 연도 소위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타임 이펙트 또는 여기 보듯이 그로스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냥 커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앞서 봤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격도 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사실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양이 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어떤 특정 자산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10억인데 올해에는 뭐 11억으로 평가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 이런 어떤 가성적인 현상들이 제거가 되기 위해서 특정 연도를 기준 연도로 잡아서 또 우리가 이 표준화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 크로스 섹셔널하게 사이즈에 의한 효과와,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규모 자체가 커져서 그 내부 항목들도 다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한꺼번에 다 소위 이제 컨트롤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각 항목들이 실질적으로 가성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